최근엔 또 이제 워낙 주택 수요가 많은데 주택이 없다 보니까 인기가 없는 상권 지역을 또 주택으로도 거꾸로 또 네. 용도변경하는 케이스도 역으로도 네. 있더라고요, 요즘은. 그렇죠. 예, 그러네요. 아무튼 신축에 대해서도 좋은 팁을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그 실질적으로 요 신축한 사례 중에서 기억 남는 좀 사례가 있으세요? 이제 제가 이제 직접 투자자하고 이제 동업을 하면서 제가 이제 다중주택을 이제 세 채를 최근 한 2년 사이에 이제 네. 신축을 했어요. 이 방송 잘 초보자분들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다중주택이 뭐예요? 네, 다중주택이 이제 원룸 건물이죠. 원룸. 네, 원룸 건물. 네. 우리가 이제 흔히 원룸 건물이라고 그러죠. 네, 그 원룸 건물인데 이제 아무래도 다중주택으로 할 수도 있고 뭐 네. 다가구 주택으로 할 수도 있고 그쵸. 그다음에 뭐 1층 상가인 근생을 낀 이제 주택인 상가주택도 할 수 있고 결국은 뭐 한 4, 50평대 그 땅을 사서 네. 이제 신축을 한다 그러면 한 10억 정도 자본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다중주택, 다가구주택, 상가주택이거든요. 그러니까 10억 자금이라는 게 네. 이게 뭐 매입 비용, 건설 비용 다 포함해서 10억 자기 그러니까 자본으로? 일단 매입 비용만 가지고 이제 한 10억 정도. 그러니까 일단 땅값 예. 예를 들어서 토지비 그렇죠. 뭐 한 30평을 예를 들어서 뭐 평당 그 3천만 원대로 네. 이렇게 해서 뭐 한 10억 정도 들였다. 그렇죠. 그러면 이제 그 땅을 담보로 신축비를 대출을 받는 거죠. 그럼 건축비를 대출받는 그렇죠. 거예요? 네. 토지 담보 대출 받는 거예요? 그렇죠. 토지 담보 대출 받는 받아서 거죠. 예. 지상에는 이미 이제 뭐 낡은 주택이 있겠지만 이제 그건 나대지로 보고 나대지로 보고 이제 그 탁감 받아서 그 신축 비용을 대출을 받는데 예. 그게 이제 다 완벽하게 그 신축비가 커버지 되지는 않아요. 예를 들어서 신축비가 뭐 5억이다. 그런데 이제 대출은 뭐 한 4억 나온다. 4억 나온다. 네, 그러면 한 1억 부족해. 그러면 이거는 이제 외상으로 가는. 아까 말씀 잔금 그렇죠. 근데 잔금도 미리 달라고 하는 판에 외상으로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. 예.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시공사와 그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뭐 전문가라든가 이런 경우는 또 그게 가능도 합니다. 그렇죠. 네. 그래서 이제 그 준공이 되면 바로 예를 들어서 원룸 건물이다. 그러면 이제 요즘 뭐 서울 시내 원룸이 전세가 보통 1억에서 한 1억 한 4천 이 정도 합니다. 그렇죠. 원룸도 요즘 다 1억 이하가 없어요. 없습니다. 진짜 진짜 한 평 몇 평 안 되는데도 그냥 다 1억 넘어가더라고요. 그렇죠. 한 4평 전후 되는 그 정도 사이즈인데 그러기 때문에 뭐 그거 그냥 1억 그냥 뭐 방 하나 전세 내면 금방이니까. 그래서 이제 전세는 금방 나가니까. 전세를 내주면서 보증금 받아서 바로 이제 그 대출이든 잔금이든 쳐버리는. 그렇죠. 뭐 그런 뭐 방법이 있고. 근데 어쨌든 이 다중주택이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제일 손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사용 승인 후 이제 전세를 손쉽게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다중주택을 제가 이제 그 투자자분들하고 같이 세 채를 이제 신축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엊그제 이제 그 부동산들을 쫙 내놨어요. 이제 두 채는 이제 팔려고 내놨고 이제 한 채는 이제 하반기쯤 이제 매도할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. 어쨌든 그 신축은 뭐 다중주택을 했든 뭐 근생을 했든 이제 기본은 똑같습니다. 그 부지가 나왔으면 이제 기본적으로 시세 수준이거나 시세보다 약간 저렴하거나 이런 듯한데 그다음에 과연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용적률을 최대한 내가 찾아먹을 수 있는지 그런 가설계를 떠서 검토를 해보고 그 지역의 임대료가 과연 그 기본 인풋 비용을 커버하고도 나한테 시세 차익을 얻어줄 만큼 그 정도로 형성이 돼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시뮬레이션 해봐서 이제 수지 분석을 하는 거죠. 수지 분석을 했더니 뭐 오케이 예를 들어서 토탈 인풋이 이제 15억이야. 그런데 이제 그 팔릴 수 있는 가격이 한 20억이다. 그러면 이제 괜찮잖아요. 그러면 이제 뭐 5억이면 거기서 뭐 양도세 뭐 한 1억 한 5, 6천 정도 제하고 뭐 3억 뭐 2, 3천 남는다.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 10억 정도 투자해서 한 뭐 매매까지 그 건물 매입부터 매도까지 한 사이클을 2년으로 볼 때 10억 투자해서 세후로 뭐 3억 남으면 그거 꽤 괜찮은 거잖아요.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진행을 했죠.
일단은 이 원룸수가 많은 지역들은 괜찮겠네요. 또 무조건 또 새 것들을 좋아하시잖아요. 그렇죠. 기존의 구축에서도 또 많이 예. 올라오셨을 테니까.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그 월세 수입으로도 나쁘지 않고 일단 금리 부담 많이 나올 테니까. 그렇죠. 얼마나 뭐 금융 상품 부담 많이 나올 거고. 그럼. 그다음에 시세를 좀 높여서 매도 시세 차익을 보는 걸로 해도 괜찮고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이제 뭐 요즘 서울 시내 건물이 매매되는 거래가 되는 임대 수익률, 네. 임대 수익률이 이제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한 2.5%대. 2.5%대. 높지는 않구나. 옛날보다는 역시. 땅값이 최근에 많이 올라서. 아이고, 금리도 낮아서 네. 금리하고 또 연동되잖아요. 그렇죠. 예, 예. 그래서 2.5%대 정도면은 뭐 은행 그 대출이자 커버를 하거나 조금 부족하거나 이 정도잖아요. 그러네요. 예. 네. 그 정도인데 그래도 투자를 해요. 예. 땅값은 올라가니까. 계속 올라가니까. 시세 보고, 시세 차익 보고. 예. 평균, 연평균 최소 5%씩은 올라가니까. 네네네.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고. 그럼 이제 그 비강남권 지역은 네. 한 3%대. 3%대. 3%대면 거래가 됩니다. 네. 그래서 은행 그 대출 이자를 충분히 커버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남 3구보다는 조금 덜 오르지만 그래도 여기도 역시 땅값이 오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럼 이제 그 신축을 할 때 그 수지 분석을 할 때 그러면 내가 그 인풋이 토탈 이제 15억을 들였어. 네. 그러면 이것을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?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신림동에다가 이제 그 원룸 건물을 신축을 했다. 네. 그럼 신림 역세권에서 거래될 만한 그 원룸의 임대 수익률이 한 3%에서 한 3.5% 사이. 요 정도면은 거래가 되거든요. 네. 그럼 이제 거기다가 임대 수익률을 맞춰놓고 역으로 계산해 보면은 이 건물이 팔릴 만한 가격이 나오는 거죠. 네. 네, 그래서 오케이 15억을 들여서 최소 20억은 받을 수 있겠다. 그러면 5억이 차익이야. 거기서 세후 뭐 3억 한 뭐 2, 3천 남겠네. 오케이 이 정도면 해볼 만하다. 네. 이렇게 되는 거죠. 네. 네. 그래서 일단은 강남권 같은 경우는 아마 시세 차익을 좀 주로 목적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외 지역들은 조금 월세 수익도 좀 감안하면서 접근하면 좋겠다라고 좀 팁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. 다중주택. 이 다중주택 같은 경우는 주차장 뭐 이런 의무 대수 비율 그런 것들이 있나요? 있죠. 요즘 주차장이 필요하긴 한 거예요? 예, 그렇습니다. 얼마나 필요해요, 이건? 그 모든 건축물들은 그 법이 정한 그 주차 대수가 있습니다. 네네.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는 다중주택도 주택이거든요. 그렇죠, 주택이죠. 그러니까 단독 주택 카테고리로 들어가는 거죠. 아, 단독으로 그렇죠. 뭐 다중주택, 다가구 주택, 뭐 단독 주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단독 주택에 이제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는데 주택은 평수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평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렇죠. 편하잖아요. 그러면 이제 연면적 기준에서 45평까지는 네. 한 대가 필요합니다. 45평이 한 대요? 네, 45평 한 대. 네, 아파트는 뭐 예를 들어서 뭐 17평짜리 아파트도 한 대가 필요한데 그렇죠. 뭐 45평이 한 대? 그러니까 주차 대수에서 조금 그 혜택을 준 거죠. 아무래도 다중주택, 다가구주택은 좀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 주택 유형이다 보니까 저 주차 대수도 좀 덜 이렇게 법적으로 좀 덜 이렇게 좀 루스하게 적용을 하는 거죠. 네. 그리고 45평에서 추가되는 30평마다 한 대씩 추가가 돼요. 아, 오케이. 예. 네. 그러니까 뭐 30평이니까 75평이면 두 대죠. 두 대네요. 네. 예.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 30평 요거는 이제 주차 대수를 연변적 나누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네. 뭐 2.49대 그러면 두 대만 있으면 돼요. 그렇죠. 2.55대는 세 대를 해야 돼. 아, 이게 반올림이구나. 네, 반올림이기 때문에 재밌다 이거. 그러면 이제 네. 그 면적 산출할 때도 네. 전용 면적 기준으로 하거든요. 전용 면적 기준으로. 전용 면적. 예. 그러면 예를 들어 뭐 다중주택이라면 주택이니까 네네. 여기 이제 그 발코니가 있잖아요. 그러면 거기 이제 확장을 하잖아. 그렇죠. 네, 아파트도 뭐 확장을 이제 합법화 해놨는데 네. 그러면 이제 그 연면적 계산할 때는 본 설계 때 연면적 계산할 때는 그 전용 평수를 기준으로 하니까 네. 예를 들어서 뭐 2.7대인데 2.4대 정도가 가능한 거라. 네. 전용으로 하니까. 네. 그리고 실제로는 트는 거지. 네. 네. 그래서 뭐 세대를 법적으로 갖춰줘야 되는데 두 대만 해놔도 이제
실제로 세대를 보유한 건물을 내가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. 예, 그것도 하나의 네. 팁이네 또. 네, 그렇습니다. 예, 그 제도를 확실히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. 그렇죠. 예, 예. 알겠습니다. 아무튼 주택이기 때문에 의무주택에서는 필요한데 이게 단독주택 개념에 들어가는 뭐 다중주택이라든지 다가구 같은 경우는 주택수가 조금 적고 근데 다 세대라든지 아무튼 개별 주택으로 그렇죠. 하는 것들은 좀 더 달리. 많고 네, 예. 네, 그렇습니다. 오피스텔도 좀 많겠네요. 그렇습니다. 개별이 네, 되니까 네, 네. 알겠습니다.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.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이제 리모델링이나 신축에 대한 것들, 꼬마 빌딩에 대한 것들은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사전에 좀 공부가 필요하고 입지 공부, 뭐 상권에 대한 공부, 여러 가지 멱살권 이런 것들 따져본다 네.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계속 중개도 해주시고 실제 투자도 하시고 그러니까 입지를 계속 보실 거 아니에요. 엄청 많이 보죠. 네, 근데 지금 이제 저도 고민스러운 게 너무 땅값들이 많이 올랐잖아요. 서울 네, 같은 경우는. 그렇습니다. 그래도 좀 이제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부탁인 것 같은데 조금 이제 좀 덜 올라 보이는 지역 있잖아요. 좀 상대적으로 예. 저렴한데 예. 괜찮아 보이는 지역들. 예. 책에는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네, 네. 한 곳만 추천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시죠. 그 강남 3구 네. 중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강남구, 서초구, 송파구니까 그렇죠. 그렇죠. 송파구가 가장 뭐 상대적으로 좀 토지 가격이 좀 저렴하죠. 저렴한데 그 중에서도 조금 내가 볼 때는 뭐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약간 시세가 조금 저렴하게 형성돼 있어. 예. 그 지역이 이제 가락동, 문정동입니다. 예. 네, 가락동 문전동에 아파트만 있잖아요, 여기? 주로 아파트인데 예. 아파트가 많지만 예. 그 중간 중간에 이렇게 있어요? 그 다가구, 뭐 저 다세대, 뭐 원룸,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주거 시설들이 꼬마 빌딩들이 그 밀집돼 있는 그런 것들이 군데군데 있습니다. 예, 예. 네, 근데 그런 데서 리모델링 용도로 제가 뭐 최근에 뭐 지난달에 24억 60평인데 60평인데 24억 평당 4천에 나와서 뭐 24억에 나왔는데 조금 깎아서 해드린 게 있는데 예. 근데 이제 이것도 그 매도인이 좀 약간 그 급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게 또 5천에 나올 수도 있고 네네. 그렇습니다. 이게 야 옆에는 4천에 팔았는데 왜 당신은 왜 5천? 아니 근데 그거 내 마음대로지. 네,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이 정도면은 한 4,500에서 5천을 받아도 말하자면 이제 그 수지 분석을 해봤더니 리모델링 해도 되는데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더라. 그래서 강남 3구 중에서는 뭐 그 지역 정도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. 네. 그 다음에 이제 그 강남 외지역에서 보면 그런데 이제 어느 특정 지역이 네. 평균적으로 싸다. 네. 이거를 말씀드리기가 조금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렇죠. 굉장히 어려워요. 어렵습니다. 네. 그 매도인하고 그다음에 매도인이 어떤 중개사님한테 이제 내 거 얼마 받을 수 있어? 그럼 뭐 사장님 뭐 평당 한 3천 정도면 가능하겠네. 그래? 3천에 팔아줘. 네. 이런 사람이 있고 다 알아보고 3천 무슨 소리야? 난 4천이야. 시세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3천 한 400 정도 되는데 나는 시세보다 너 더 받아야 돼. 너 위치가 좋잖아. 4천 요구하는 그런 매물도 무수히 많고. 네. 그래서 어떤 시세가 뭐 3,400이다 그러면 3,400이거나 그보다 조금 저렴하게 나온 그런 물건들을 이제 골라야 되는데 네네. 네, 그래야 이제 이게 재테크가 가능한데 그래서 어느 특정 지역을 콕 그 집어서 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데 네네. 그래도 좀 한다 그러면 이제 요즘 뭐 금호동 쪽이 이제 좀 젊은층들 성동구. 네, 그렇죠. 야, 성수동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. 인기도 많고. 성수동은 엄청나게 올랐죠. 그런데 이제 그 금호동은 거기가 좀 굉장히 좀 산 언덕배기도 많고 역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뭐랄까 고바위도 있고 이렇게 막 이렇게 예, 그래요. 그렇죠. 거기가 좀 뭐 재개발적이잖아요. 옛날에 뭐 7, 80년대로 보면 이제 달동네 중에 하나 그렇죠. 지역이잖아요. 옥수동 옆에 다 그렇죠. 뭐 그렇죠. 기암 그 동네가. 그런데 이제 그 밀레니얼 세대들이 워낙 또 SNS 강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뭐 코로나 시대도 그렇고 하니까 너무 이제 북적거리는 상권보다는 자기들만 아는 상권,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어떤 상권을 개발하는 또 전문가들이 또 그룹으로 또 있어요. 그렇죠. 뭐 예를 들어서 뭐 격리단길 만든 애들, 그 다음에 뭐 막리단길 만든 애들, 뭐 애들이라고 해서 뭐 하지만 이제 뭐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쩐 그 구색을 갖춰서 야 너는 뭐
이태리 식당을 하고 또는 와인집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룹이 돼 있어가지고 그 친구들이 쫙 몰려다니면서 이제 그 어떤 그 골목을 딱 지정해 놓고 거기서 이제 상권을 만들어. 그다음에 이제 그 SNS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그 여론에도 이렇게 많이 알리면서 상권이 떠오르는데 네. 그중 하나가 이제 그 금호동 소위 거기 이제 금리단길이라고 금리단길. 요즘 뭐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. 뭐 불과 한 2년 정도. 예. 그래서 나도 이제 가봤는데 뭐 아직은 이게 활성화되기 전인데 그래도 뜨는 상권 중에서 거기는 또 아파트가 주변에 많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배우지가 좀 기초 체력이 좀 괜찮은 거지. 그 꼬마 빌딩 주한테 거기서 이제 소화해 줄 만한 그 배우 수요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으면서 또 이제 요즘 새로 뜨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들어가도 평당 한 뭐 2,500만 원 전후로 이제 구입이 가능하니까 그러네요. 그런 부분을 그 구입해서 리모델링이나 네. 신축을 해서 이게 이제 뭐 몇 년 지나고 나면 또 이제 상권이 잘 뜨면 뭐 평당 뭐 한 3, 4천 정도 되면 그렇죠. 이제 그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뭐 여러 개 있지만 잠깐 막 그 정도로 하시죠. 네. 아유, 너무 감사합니다. 예, 예. 지금 하나 말씀드렸더니 두 개나 말씀해 주셨어요. 역시 인심도 좋으세요.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예. 근데 이런 경우도 있죠.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개발하려고 신축이든 리모델링을 하려고 샀는데 네. 내가 산 가격보다 단기간 많이 올라서 네. 그냥 파는 경우도 있죠. 네, 그렇습니다. 예. 그리고 아예 그냥 그 단기 한 2년 정도 보고 네. 실제로 투자한 분들도 계시고 네. 저도 이제 그런 걸 보고 이제 또 뭐 역세권에서 하나 한 것도 있는데 네. 그것은 이제 뭐 리모델링이든 신축이든 할 필요 없이 네. 그 호재가 실현되는 순간 이제 확 올라가서 네, 그죠. 아유 귀찮다 나도 신청하기 귀찮은데 그냥 올리는 가격에 팔아버리고 그런 것도 있고 네. 뭐 그 책 속에는 그런 상권도 하나 있습니다. 예, 그러니까 책에 이게 거의 꼬마 빌딩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다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리모델링, 신축, 그다음에 심지어는 소액 재테크로 하시는 것들도 있고요. 그다음에 빌딩 같이 유망 지역을 지금 말씀하신 지역도 있고 추가적인 저기 7개가 더 있어요. 그래서 아무튼 이 책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은 좀 아파트 투자 못해서 좀 답답하신 분들한테는 그 유사한 비용으로 또 할 수 있는 게 꽤 많구나. 예, 그런 생각이 드는 좋은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. 뭐 꼬마 빌딩주의 재테크 습관. 예. 아마도 꼬마 빌딩계에 있어서는 거의 뭐 선구자이시고 워낙 내공이 깊으신 분이 쓰시는 책이기 때문에 믿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이렇게 해서 또 오늘 또 1부, 2부 다 나눴네요. 예. 네. 마지막으로 이제 좀 뭐 이 꼬마 빌딩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대표님의 근황을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이렇게 좀 마무리하면서 이 방송 마치도록 하죠. 네. 이제 꼬마 빌딩 투자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익숙해 있고 특히 이제 지난 한 5, 6년 동안 너무나 큰 또 시세 차익을 안겨준 그 아파트 투자는 이제 뭐 버릴 수가 없는 카드죠. 그렇지만 이제 그 은퇴기에 그 들어서는 분들은 결국은 이제 그 아파트는 뭐 예를 들어서 뭐 15억짜리인데 거기서 내가 거주만 할 뿐이고 그 시세 차익은 확보됐다고 보지만 이제 그 생활비가 안 나오니까. 그렇죠. 그러면 이제 생활비도 얻을 수 있는 게 뭐냐. 이제 결국은 이제 꼬마 빌딩이니까 그러면 이제 아파트를 처분하고 꼬마 빌딩으로 이제 갈아타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여유 자금으로 꼬마 빌딩을 하는 분들도 있고 뭐 크고 작은 뭐 상가 아파트 뭐 오피스를 다 처분하고 그래도 조금 뭐 한 3, 40억대, 4, 50억대 건물주로 되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렇지만 이제 그 직장인들이라고 그래서 은퇴기 다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게 꼬마 빌딩 재테크가 아니고 3, 40대 분들은 오히려 조금 더 그 지식 습득이 굉장히 빠르고 또 되게 용기도 잘 낼 수가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꼬마 빌딩 재테크는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미리미리 이론적인 그 지식을 많이 습득해 놓고 그다음에 소액 굴리기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조금 습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게 이제 10억짜리가 돼서 그다음에 이제 뭐 한 2, 30억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한 50억대에 도달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50억에서 100억 가는 거는 10억에서 20억 가는 것보다 더 빨리 할 수가 있는 게 또 꼬마 빌딩 재테크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파트 투자도 물론 열심히 잘 하시고 그렇지만 또 틈틈이 꼬마 빌딩 재테크 이쪽에도 관심을 좀 두시면서 책도 좀 많이 읽으셔서 이론적인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면서 틈틈이 또 이제 수익형 부동산도 이렇게 병행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
어쨌든 뭐 저는 그 빌딩 투자를 계속 좀 안내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 나와 있는 수많은 매물 중에서 정말 옥석 가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저는 이제 부동산과 이제 뭐 제 삶이 부동산이고 그러니까 이제 리모델링 할 물건을 또 찾아드리고 또 컨설팅도 해드리고 또 신축할 분들을 위해서 신축도 해드리고 땅을 내가 갖고 있는데 여기다 뭘 줘야 될지 몰라. 그러면 이제 그 땅에 가장 좋은 어떤 식으로 층별 그 DM 구성을 해서 최대의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그런 뭐 컨설팅도 해드리고 그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. 어쨌든 뭐 혹시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제 도움이 필요하다 생각하면 저를 찾아주시면 도움이 조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마무리까.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세요. 그러니까 나이가 훨씬 많으신데도 저보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하세요. 그거 뭐 저도 옆에서 많이 배우는데, 뭐 일단 좋은 학교도 나오셨고요. 뭐 그때 또 무역 활동 뭐 기업을 운영하시기도 하셨고요. 대표이기도 하셨고 또 지금은 또뭐 행정학도 따로 공부하셨고 부동산학도 박사 과정 그러니까 좀 수료를 하셨고 논문 좀 쓰고 계실 정도로 계속 한쪽에 몰입하시게 되면 그 분야로 계속 깊숙이 공부하시는 분이어서 제가 오늘 좀 그럴 때마다 좀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는 그런 훌륭한 분이십니다. 아무튼 책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무튼 이제 뭐 사이트도 있으니까 한번 책에 나온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셔서 구경을 하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렇습니다. 아무튼 건강하시고요. 저희가 또 이런 또 이슈가 있을 때마다 모셔서 또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불러주셔서. 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건강하세요. 네.